CPI 9.1%의 충격. 이틀 전 이 시간을 통해 미국의 6월 CPI가 9%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9%를 넘어서 9.1%로 집계되면서 이제 월가에서는 연준의 1%포인트 금리 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3일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 있어서 정말 빅 이벤트가 참 많은 날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빅스텝 그리고 CPI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13일이 사실 그 빅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결과만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한국은행의 그 금통위 예상은 0.5% 빅데이 되지만 빅스텝으로 되지만 국민들이 생각해서 좀 다른 쪽에 보완 조치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쪽의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0.5%포인트 올렸으니까 취약계층들의 이자 부담은 아주 급증할 거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달리 대출 그 금리를 좀 규제한다든가 예대 마진폭의 공시라든가 이런 쪽이 있습니다는 지금은 오히려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문제 이런 것을 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쪽에 좀 늘 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재정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이 됐던 것은 역시 미국의 6월 CPI죠. 그래서 당초 그 9%까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해드렸습니다는 예상보다 9.1%로 나와서 충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월가의 관심이 7월 26일서부터 양일간 열리는 7월 페드 회의 결과 그리고 그 무렵에 발표되는 2분기에 미국의 그 성장률 속보치 여기에 관심이 되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늘 그 6월 그 CPI에 대해서 여러 불만을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대통령이 CPI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결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마 사상 처음인 거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 측면은 통계 방식에 왜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빅 이벤트는 오늘 중동을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첫 행선지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한 이틀간의 공식 일정을 가진 다음에 사우디를 방문해서 지금 오늘 가장 얘기했던 유가 문제가 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장 관련해서 역시 유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오펙 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의 그 증산 협의 문제 그리고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에 미국과 사우디와의 그 관계가 흐트러진 점 이걸 그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 지정학적 측면이라 경제적 측면 유가 향방 미국의 CPI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아니지만 유로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유로 가치가 오늘은 회복됐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어제 108대에서 지금 108 내외적으로 해서 좀 소폭 하락세를 보는 모습인데요. 그런 각도에서 유로 가치 회복세를 보인 것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되는 사항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틀 전 이 방송 시간의 제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CPI 9% 상승, 금리 인상 1%포인트 가능성은 자, 사실 방송 직후에 너무 과도한 전망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정말 무색할 정도로 9%를 넘어서 9.1%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이게 방송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다 그 내용들은 우리나라 언론들이 바로 포착하기 때문에 사실 또 한 단계 진행돼서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에선 월가의 그 직접 기자들이 파견했고 저희 같은 사람들도 현지에 갔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프레어들이랑 줌 통해서 새벽 12시부터 계속 통화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포착해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게시판에도 굉장히 공격적이다. 가뜩이나 증시가 안 좋은데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있습니다는 그때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월가의 그 예상치가 6월에 8.8%지 않습니까? 근데 1월부터 월시저널에 8.8%의 월시저널의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치와 예상치를 이렇게 했던 월시 저주 폭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플러스 0.2%포인트 나온다. 그러면 예상치 0.8에 플러스 0.2%포인트는 9%에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저 내용을 그대로 좀 오늘 다시 우리
영국 그 PD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주폭이다. 느닷없이 신종 용어가 나온 용어에 대해서 예. 아마 설명드렸고 그게 9%다 하는데요. 오늘 실제 발표는 9.1%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높은데 그보다 더 뛰어넘었다. 그것이 월가에 그렇게 충격으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사실 그 중고차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굉장히 2%에서 4% 올렸던 1년 전에 인플레이션 쇼크가 1차 쇼크라면 예. 이번에 사실 9.1% 나온 것은 2차 인플레이션 쇼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플레이션 쇼크 정말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그동안 많이 짚어주시긴 했지만 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6월은 지난번에 9%를 전망해드리면서 계절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 월별 수치니까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걸 잔차로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3개월 이동평균선을 쓰는 거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근데 6월 이동평균, 6월 이렇게 CPI 같은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가격에 해당되고, 왜냐하면 본격적인 여름철에서는 에너지 가격, 휘발유 가격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차 가격이 중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는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지만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CPI의 그 통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게 오히려 월가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 계절적 요인과 관련해서 한번 시청자분과 같이 자 이번에 물가를 상승시켰던 계절적 요인 중에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예. 이앵께서도 이제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는 그걸 좀 CPI 편제 방식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13.4% 이렇게 올라갔고요. 항공료도 본격적인 여름철이니까 항공 이용객 수가 많겠죠. 예. 그래서 CPI가 편제 가중치를 감안해 볼 때 이것도 9.1%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또한 계절적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중고차에 이어서 이번엔 신차죠. 예. 왜 신차가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 미국도 공급량 부족 때문에 지금 홍 앵커가 만약에 현대차를 이렇게 한다면 과거처럼 순조롭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죠. 아마 뭐 6개월 기다려야 된다, 뭐다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으로 이렇게 대응하다가 결국은 신차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중고차도 재고 형식을 갖고 있는 형태니까 작년에 이래저래 올랐고 이번에 신차가 결국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절적 요인 중에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밀 지역 이런 쪽을 감안해 볼 때 에그플레이션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식료품 가격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식료품 가격이 이래저래 많이 올랐죠. 12.2% 급등했으니까 월가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 여기서 에그라는 것은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유명한 진행자가 이걸 처음으로 2005년에 모 방송에서 에그플레이션 얘기하다 보니까 경제 신호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억은 계란 못 좋고 이렇게 해서 예. 경제 신호를 많이 이 시간에 얘기했던 것도 그런 용어들을 해야 일상생활에서 이게 화두가 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에그리컬처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에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이제 현실화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예. 미국의 물가가 9.1%지만 저기 에너지 가격, 신차, 항공료, 식료품 전부 국민들 입장에선 체감 물가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파이터로 나섰던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이번에 초래하는 거고 사실상 그 이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불만에 대해서 당신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저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는 측면에서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편제 방식, 통계 방식이 잘못됐다. 어떻게 대통령이 통계 방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는 월가라든가 미 국민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하는 오히려 개인적인 급한 사정을 얘기한 게 아니냐 해서 중간 선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소속돼 있는 민주당 집권당의 지도를 더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워싱턴의 퍼니네커 정치 전문 아주 평론이 굉장히 신뢰가 높은데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뭐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평가할 때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서머스 교수의 방식대로라면은 지금 CPI 사실상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이례적으로 사실 40년 만에 최고치다. 오늘도 9.1%는 4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러면은 지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물가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 방송에서는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서머스의 인플레 새로운 편제 방식을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자 과거 1980년대 초에 CPI는 지금보다 더 높죠. 예. 뭐 확실히 높을 겁니다. 뭘 볼 거가 인플레 급진적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걸 잡을 정도로 굉장히 시역에 의해서 안 되는데요. 사실 그때와 지금과는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렸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CPI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가 그때 다를 겁니다. 예. 그러면 자 한상춘이가 어린애 때와 지금의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의 물가 수준에서 제대로 편제하려면 지금의 새로운 물가 편제대로 사실 서머스 교수가 1990년대를 새롭게 재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접근했을 때는 지금 기준이 되는 1980년대에 그것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하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편제 방식으로는 9.1%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의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 9.1% 나왔지 않습니까? 예. 동률. 근데 소비자 둘째 달까지 감안하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머스 교수가 지금의 물가 상승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항목이라는 걸 제대로 파악해서 이걸 비교해야지 40년 전에 몇 프로인데 지금 40년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비교해서 40년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통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의 물가니까 사상 최고치에 높으니까 그만큼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 희생이 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자 페드 입장에서는 이게 고민일 겁니다. 제임스 파커 미국의 하버드 교수는 지금의 고공행진을 갖고 있는 1% 잡기 위해서 실업률 6%를 희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버드 교수지만 1%포인트 잡기 위해서 5% 희생률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9.1% 나오니까 이 경기와 금리와 물가 간의 트릴레마 상태, 트리플 플러스 딜레마 상태에 빠져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다간 경기도 놓치고 물가도 놓치고 고용도 놓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제기되면서 오늘 우리 캐스터분께서 또 홍익화랑 그 9.1% 상승했지만 전부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로 베이지 폴에서 뭐든지 경기 침체 이런 게 나오죠. 예. 그게 바로 텍스 마닝 기법에서 어저지에서 지금은 월가의 관심사가 이제는 경기 침체 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CPI가 이제 쇼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충격적으로 발표되면서 이달 말에 발표될 2분기 성장률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2월 CPI가 9.1% 쇼크이죠. 예.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높으면 쇼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2분기의 성장률에 대해서 관심이 되고 있는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사실 올해 시장을 볼 때는 장단기 금리 차에서 역전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경기 침체 문제로 내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2분기 성장률을 한번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애틀란타 연준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추계하는 그때 수준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예.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1.3에서 한때는 마이너스 2.11인가까지 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9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걸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적인 상황은 도시는 지금 조금 회복됐습니다. 근데 저기 지방 정부는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통계를 편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1.3, 그다음에 그 편제하는 범위가 넘다 보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9 이렇게 빠지는 거다. 어찌됐든 마이너스로 나온다. 예. 그리고 S&P의 글로벌 마켓에서는 마이너스 2.6까지 보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이래저래 좀 낙관적인데 그래도 0.9%입니다. 아마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수준에서 0.9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2.6으로 이렇게 시청자분이 생각한다면 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페드가 가장 최근에 추계한 게 1.75%입니다. 저 수준 모두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GDP 오픈의 법칙상 GDP 갭 보면 디플레 갭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단기 금리는 한번 보면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3월과 2월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하루 이틀. 근데 두 가지. 하나는 지금 7거래 연속 사실 장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폭이 지금 15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이게 벌어진 상태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이현 캐스터께서 진역했습니다는 2006년이 최대폭입니다. 그럼 2006년은 뭘까? 요걸 좀 회의죠. 예. 이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린스펀 당시 페드 의장이 미국의 부동산 잡기에서 사실 그때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중국이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안부가 많으니까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기 금리는 매입하니까 떨어지겠죠. 자, 매입하니까 채권 금리 올라가죠. 예. 반비례 관계는 떨어지죠. 그리고 페드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다 하니까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게 2년물이죠. 그래서 그때는 2년물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채 매입에 의해 가지고 사실 중국의 국채 매입이 장기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유명한 그린스펀 스쿼키다. 원래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금리 올라가야 되는데 예. 중국이 국채 매입하는 가격이 장기금리가 떨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2000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베이시스 폭으로 볼 때는 그때 이후 최대폭이다. 왜 2006년 이후 최대냐? 이게 2006년의 의미를 좀 부과해 주셔야죠. 예, 그렇죠. 그죠? 2006년에 보는데요. 그 이후로 최대폭으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될 때, 그 다음에 6월 역전될 때, 페드 내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 일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시그널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그랬었죠. 자, 근데 7일간 지속되고 스프레드 폭이 2000년에 최대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신네들 지금 어떨 것이냐? 페드가 어떻게 지금 나올 것이냐? 자, 3월과 6월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일시적이라 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7일간 연속 지속되는데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중국이 국채 매입할 때보다도 스프레드 폭이 더 벌어졌는데 당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예. 이 대목이 오늘 월가에서 보면 미국의 6월 CPI 9.1%보다 더 관심이 되는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지금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네, 2006년과 또 다른 측면은 그때는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장기 금리는 사실은 중국의 그 국채 매입에서 떨어졌거든요. 예. 이따 달리 지금은 뭐 시청자 여러분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보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경기 침체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유동성 프리미엄, 리퀴디티 프리미엄 시어리, 그다음에 expectation hypothesis, 그리고 마켓 세그먼트 시어리. 요건 좀 화폐 금융론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간의 수익률 yield 커브가 플러스일 때는 경기 회복, 그다음에 역전될 때는 침체. 이렇게 이제 다르죠. 그런 과정에서 자, 이번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되면 채권 금리가 추세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가 1%포인트 이렇게 기준 금리 인상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예. 채권 금리는 그래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단기 금리는 장기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물 하락폭보다는 장기물 하락폭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 문제에서 자, 6월 CPI가 9.1% 되니까 경기 침체 물가가 팍 올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에서 전체적으로 단기물, 장기물이 다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안정자산인 채권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물, 장기물이 다 떨어진 속에 자, 장기물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물이. 그래서 지금 IMF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 경우했듯이 2004년에 더 경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이 측면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3월과 6월에 2월보다 장단기 금리의
이렇게 이번에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그렇다.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그때그때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면 나중에 꼭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3월 달, 6월 달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을 때 그때 좀 더 좀 지켜보겠다. 경기 침체 문제에서 좀 신중한 시각을 갖겠다 하는 입장에서 그때마다 월가라든가 시장에서 내놓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자기를 디펜스에 핑계를 대면 이와 같은 상황에 몰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비단 사실 미국의 페드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슨 어디에 편입됐는데 테슬라가 올라갑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이번에 그 금명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을 진작 잡았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 침체, 사실 정도의 문제지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미국의 학계에서 보면 경기 침체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머스께서는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구조적 장기 침체다 하는 것은 한국경제TV에 이번에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서 와서 또다시 한번 강조해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그린스펀 전 페드 의장도 페드 의장 중에서는 세계 경제 대통령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분도 스태그플레이션 국민이다. 그리고 월가에서 최근에 보면 소프트 패치, 라지 패치, 소프트 패치보다는 라지 패치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골프를 치면 홍영국 골프를 안 치시겠습니다. 치십니까? 네. 나는 골프를 못 쳐가지고 이건 정확히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골프를 치면 러프를 빠질 때 쉽게 빠져나가는 것은 보통 소프트 패치다. 근데 빠져나기 어려운 것을 라지 패치하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의 그 경기가 침체되면 물가, 경기 침체, 모면에서 아까 경기도 잃고 고용도 잃고 그런지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판 복합위기가 이거서도 우리나라의 새 정부 입장에서 복합위기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복합위기 가능성을 바로 라지 패치라 얘기한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파월이라든가 앨런의 경제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은 여기 그대로 이렇게 나오거죠.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는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한 데에서 이제는 대책 측면에서 문샷 백킹 같은 새로운 측면의 이런 상황에서 경기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한 이런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CPI 쇼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은 겁니까? 네, 사실은 9.1% 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빠지는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과거 보면 블랙 이렇게 무슨 더 빠져 있었는데요.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사람들도 현재 직접 통화해 보면 국내 언론에 가지고는 안 되고요. 현재 직접 줌 통화해 보면 우리가 이것을 캐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현지에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지금 줌 통화에서 내가 무디스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초청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증강현실 시대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위기를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그만 가지 캐치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7월 페드에서는 베이스라인이 0.5%포인트에서 0.75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0.75는 기정사실화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9% 나오면 1%포인트까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 나오는 거죠. 페드워치라든가 뭔가 싹 나오죠. 예. 그런 측면에서 뭐라도 컨트리에 해당되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사실 금리를 1%포인트 100bp 올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98년 이후에 가장 100bp 올리는 처음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브라더가가 이렇게 1%포인트 올리면 결국 7월 페드에서 올리지 않겠나 하는데요. 왜 이렇게 올리지 않냐면 첫 번째, 저 같은 사람도 예상했다. 그러면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경기 침체를 의식을 하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해서 다시 1%포인트 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고민이 일어날 거다 하는 측면. 두 번째는 어쨌거나 6월에 9.1%면 7월 들어서 갤런 가격이 4.75로 떨어지고 WTI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 이제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도 이거 지적했습니다는. 예. 그래서 요걸 반영하면 6월이 인플레적인 측면에서 피크아웃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이
이게 감안돼서 사실상 6월 그 CPI가 9.1% 나온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국의 6월 CPI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